헐거숭이 임금님. 아주 먼 옛날 어느 나라에 패션 감각이 아주 뛰어난 임금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말이 좋아 패션 감각이지 화려하고 비싼 옷만 좋아하는 임금님이었죠. 여보라, 번쩍번쩍 빛나는 화려한 옷을 가지고 오너라. 임금님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새 옷을 갈아입었어요. 어떠냐? 스타일이 좀 사냐? 임금님은 나란 일은 나 몰라라 하고는 오로지 새로운 옷을 찾는 데만 신경을 쓰셨대요. 아이, 정치는 안 하시고 항상 오타력만 하시니 큰일이야, 큰일. 그러게 말이야.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닌지 몰라. 신하들은 모이기만 하면 임금님의 사치를 흉보며 나라 걱정을 했어요. 결국 그 임금님의 이야기는 이웃나라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대요. 그 소문을 듣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꾀가 많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기꾼 형제였죠. 두 사람은 그 임금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형님, 빨리 갑시다. 그래, 가서 돈을 몽땅 걸고 오자고. 형제는 성문 앞에 도착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새 털보다 가벼운 옷감이에요. 별빛보다 아름다운 빛깔이지요. 그 소리는 곧 임금님의 귀에도 들어갔죠. 아니나 다를까 임금님은 곧 형제를 불러들였습니다. 빨리 별빛보다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다오. 임금님은 새 옷을 입을 생각에 마음이 들떠서는 자기가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형제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드리겠어요. 그 옷은 바로 바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옷이래요. 나 참. 임금님에게 많은 돈을 받은 형제는 텅 빈 배틀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습니다. 진짜로 그 말을 믿다니 저 인간 바보 아니야? 쉿! 빨리 일을 끝내고 여길 뜹시다요, 형님. 형제는 옷을 짓는 대신 텅 빈 배틀 앞에서 옷을 짓는 신용만 했대요. 바짝 조바심이 난 임금님은 며칠을 못 가 신하를 보내 옷을 확인하려고 했어요. 임금님의 옷은 다 되어가느냐? 이 환상적이고 우아한 색상을 보십시오.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다니까요. 형제는 서로 감탄하는 척하면서 신하를 속였습니다. 배틀 앞에 선 신하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상하다. 난 안 보이는데 내가 바보라서 안 보이는 건가? 신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잠시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껄껄껄 웃으면서 옷감이 보이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이야, 너희들 천재다, 천재.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만들었냐? 우와. 신하는 임금님에게 돌아가서도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옷은 처음 봤다느니 임금님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느니 하면서 말이죠. 그것은 거미줄보다 더 가늘고 무지개보다 더 아름다운 옷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여, 정말 수고가 많았느니라. 가서 백성들에게 알리거라. 내가 3일 후에 그 옷을 입고 거리를 행진하겠노라고. 헐거숭이 임금님. 드디어 임금님이 새 옷으로 갈아입고 거리를 행진하는 날이 되었어요. 임금님은 두 형제를 불렀습니다. 형제는 마치 옷이라도 든 것처럼 조심조심하며 임금님께 걸어왔어요. 물론 형제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존경하는 임금님, 여기 아름다운 옷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옷이 날개라지만 임금님의 몸매 자체가 예술이니까 이건 환상적인 조합이군요. 아, 잘 어울려요. 거참 이상하네. 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가 바보란 말인가? 임금님은 눈을 크게 떠보기도 하고 손을 내밀어 보기도 했지만 그 옷은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형제는 임금님에게 열심히 옷 입히는 신용을 했고 임금님은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딱일까?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요, 임금님. 와, 내 작품이지만 너무 완벽해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거울 앞에 선 임금님은 벌거벗은 자신의 몸을 이리저리 돌아보며 감탄했어요. 이런 기분 난생 처음이야. 정말 아무것도 안 입은 것 같아. 이야, 저 라인 사는 것 좀 봐. 색이 너무 예뻐요. 디자인도 참신하고요. 신하들도 서로 질세라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늘어놓았어요. 얼마 후 임금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새 옷을 보여주기 위해 거리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임금님의 새 옷을 보기 위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대요. 에그머니나 세상에 임금님이 아무것도 안 입었잖아. 아이고, 이게 무슨 나라 망신이람. 어휴, 배나 좀 집어넣지. 그때 하나이가 소리쳤어요. 임금님이 벌거벗었잖아. 알라리꼴라리 알라리꼴라리 임금님은 벌거숭이 알라리꼴라리 알라리꼴라리. 임금님 왜 아무것도 안 입으셨어요? 임금님 배꼽 참외 배꼽이네요. 웃긴다. 아유, 정말이야. 아무것도 입지 않았어. 난 속옷 패션쇼인 줄 알았다니까. 그제서야 다른 사람들도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빨개지고 너무너무 무안해진 임금님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올라리요 올라리요 임금님은 벌거숭이 올라리요 임금님은 바불떡이. 사방에서 비웃는 소리가 들려오자 임금님은 너무나 창피해서 걸음 하나를 살려라 하며 허둥지둥 성으로 돌아갔답니다. 비켜라 비켜. 아이고 창피해라. 아이고 비켜. 그 후로 임금님은 검소하게 살면서 백성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 임금님이 되었답니다. 임금님, 저 옷. 이제 옷은 싫다니까. 아이 그래도 속옷은 갈아입으셔야죠. 아유, 찢어버려 죽겠네 정말. 아기 돼지 삼형제. 이곳은 엄마 돼지와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는 숲속의 오두막집입니다. 어느 날 엄마 돼지는 아기 돼지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제 너희들도 집을 지을 때가 된 것 같다. 모름지기 남자는 자기 집이 있어야 되거든. 아기 돼지들은 엄마 말을 듣고 각자 집을 짓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엄마 안녕. 나도 안녕. 막내도 가요. 잘 가거라 돼지들아. 아기 돼지들은 한참을 걷다가 넓은 초원을 발견했습니다. 야, 여기다 각자 집을 짓자. 좋아. 어떤 집을 지을까? 그래 결정했또.
첫째 돼지는 들판에 버려진 지푸라기를 모아서 얼기설기 대강대강 집을 지었습니다. 번갯불에 콩 부어 먹듯이 집을 지은 첫째는 늘어져라 낮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좋아, 나는 원목으로 전원주택을 지어야지. 요즘 인기 좋잖아. 노노노노노. 둘째 돼지는 통나무를 잘라다가 열심히 못질을 해서 나무집을 지었대요. 뭐 돼지 어디 갔다고? 나 참. 집은 기초가 튼튼해야 돼. 셋째 돼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벽돌로 차근차근 튼튼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쟤는 사서 고생을 한다니까. 쉬운 일도 어렵게 해요. 좀. 막내야, 대충 짓고 우리랑 놀자. 물론 막내 돼지도 형들이랑 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집을 튼튼하고 꼼꼼하게 짓는 것이 먼저였대요. 막내가 집 짓는 것을 마치자 돼지 삼형제는 개울가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늑대가 나타났어요. 야니, 이게 웬 소세지들이냐? 도망쳐, 빨리 집으로 가. 와, 미친 늑대다. 뭐 이 녀석아, 미친 늑대. 이 녀석이 어른 보고 너 잡히기만 해봐. 아주 아프게 먹어줄 테다. 첫째 돼지를 쫓아온 늑대는 집이 지푸라기로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라, 심호흡 좀 하고. 휘, 날아가 버려라. 둘째요, 살려줘. 늑대가 쫓다. 아이고 와. 첫째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둘째 돼지네로 도망쳤습니다. 이 정도 나무집쯤이야. 장풍 격포. 늑대가 힘을 주자 둘째 돼지의 집이 그만 산산조각 나고 말았지 뭐예요. 막내야, 살려줘. 늑대가 쫓아와. 걱정 마, 형. 우리 집은 늑대가 들어올 수 없어.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막내 돼지의 집으로 몸을 피했어요. 돼지를 먹으러 바다로 갈까나, 돼지를 먹으러 산으로 갈까나. 돼지는 벽돌집에 있지요. 아우. 여러분, 과연 아기 돼지들은 늑대의 무서운 이빨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기 돼지 삼형제. 이까지 벽돌집 입김으로 한 번에 날려주마. 늑대가 아무리 입김을 불어봐도 벽돌로 지은 집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좋아. 그렇다면 장풍격파다. 그런데 나무집을 산산조각 냈던 늑대의 실력도 벽돌집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씨, 나 열받았어. 말리지 마. 으아! 니네 빨리 안 나와. 으아! 집이 부서져라 어깨로 밀어봤지만 부서지는 건 오히려 늑대의 어깨였습니다. 아우 어깨. 아이고, 내가 1년만 젊었어도 박살 낼 수 있었는데 그러길래 평소에 운동 좀 할 걸 그랬나. 아유. 늑대가 포기하고 돌아가자 아기 돼지들은 만세를 부르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두 형은 막내 돼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끝날 줄 알았지. 그러나 늑대는 다음 날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늑대 생활 10년 만에 이런 치욕은 처음이다. 하지만 늑대는 창문을 통해 집안의 허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막내야, 또 늑대가 나타났어. 어떡하지?
늑대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굴뚝으로 들어가기 위해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난 산타 늑대예요. 아유, 늑대가 지붕에도 올라갔어. 아유, 어떡해. 형들이 겁이 나서 말했어요. 그러나 막내는 조금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늑대를 골려주려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거야. 형, 장작에 불을 붙여. 알았어. 막내 돼지는 벽난로에 있는 장작에 불을 붙여 솥에 든 물을 팔팔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돼지는 지붕에서 나는 늑대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늑대가 굴뚝으로 들어오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 어서 와라, 늑대. 막내는 늑대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 돼지들 뜨거운 물에 삶아서 소세지 만들어야지. 늑대는 자신의 운명도 모르고 굴뚝으로 몸을 집어넣었습니다. 아이고, 왜 이리 좁냐? 살 좀 빼고. 아이고, 떨어진다.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늑대 살려. 뜨거워. 누구야? 이런 데다 불을 피운 녀석이.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엉덩이야. 내 예쁜 엉덩이. 이런 털이 다 뽑혔잖아. 에이씨. 늑대는 아픈 엉덩이를 잡고는 도망쳐버렸습니다. 만세! 늑대가 도망갔다! 만세! 그 후로 늑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두 형들도 막내 돼지처럼 튼튼한 집을 짓고 살았대요. 헨젤과 그레텔. 옛날 깊은 숲속 오두막집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에게는 헨젤이라는 아들과 그레텔이라는 딸이 있었대요. 얼마 전 헨젤과 그레텔은 돌아가신 엄마를 대신해서 새엄마를 맞이했어요. 가뭄이 들어 먹을 것이 귀해지면서 나무꾼의 집에도 식량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새엄마는 나무꾼에게 말했어요. 여보, 먹을 것도 없으니 아이들을 산에 갖다 버립시다. 뭐라고요? 난 절대 그런 짓 못해요. 안 그러면 우리 식구 모두가 굶어 죽을 판이라고요. 새엄마는 계속해서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아휴, 모르겠어. 당신 마음대로 하구려. 그때 너무나 배가 고파 깨어있던 헨젤과 그레텔이 그만 그 이야기를 듣고 말았어요. 어떡해, 오빠. 새엄마가 우릴 갖다 버린대잖아. 가만히 있어봐, 그레텔.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헨젤은 밖으로 나가 달빛에 빛나는 돌멩이들을 주머니 가득 주워왔어요. 그레텔,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새엄마는 헨젤과 그레텔에게 작은 빵 한 조각을 주며 말했어요. 자, 얘들아. 오늘은 우리 다 같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는 거다. 헨젤의 가족들은 숲으로 들어갔어요. 가는 도중에 헨젤은 어젯밤 주워온 돌멩이들을 하나씩 길에다 떨어뜨렸대요. 숲속 깊이 아이들을 데려온 새엄마는 나뭇가지로 모닥불을 피웠어요. 아이고, 얘들아. 아빠하고 엄마는 나무 하러 갔다 올 테니까 여기서 잠깐 쉬고 있거라. 둘만 남게 된 헨젤과 그레텔은 모닥불을 쬐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헨젤과 그레텔이 잠에서 깨어났을 땐 날이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어떡해, 오빠. 나 무서워. 괜찮아, 그레텔. 달이 뜰 때까지만 기다려봐. 달이 뜨자 헨젤은 길에 떨어뜨린 돌멩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달빛을 받아 빛나는 돌멩이들을 따라가 보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돌아왔어요. 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 한밤중에 숲에서 집을 찾아오다니. 운 좋은 것들. 한 해가 지나자 또다시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었어요. 여보, 나도 이젠 어쩔 수가 없어요. 제발 애들을 갖다 버립시다. 아휴, 또 그 얘기군. 알았어. 당신 마음대로 해. 이번에도 헨젤과 그레텔은 이야기를 엿듣고 말았어요. 헨젤은 밖으로 나가 돌멩이를 주우려고 했어요. 아니, 그런데 문이 잠겨 있지 않겠어요? 아니, 그럼 집 어떻게 찾아와, 오빠? 걱정 마. 무슨 수가 있겠지. 다음 날 아침, 새엄마는 헨젤과 그레텔에게 작은 빵 한 조각을 주며 말했어요. 헨젤, 그레텔, 모두 준비됐으면 어서 나무나 하러 가자. 새엄마와 아버지는 헨젤과 그레텔을 데리고 이제껏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깊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영리한 헨젤은 빵을 조금씩 뜯어 길 위에 떨어뜨리며 걸어갔대요. 자, 엄마하고 아빠는 나무 하러 갔다 올게. 지난번처럼 돌아다니다 길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지만 이번에도 새엄마와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 그레텔. 달이 뜨면 빵 조각을 따라서 집에 갈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래요? 달이 떴는데도 빵 조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숲속에 있던 새들이 빵 조각을 다 먹어버렸거든요. 오빠, 나 무서워. 어린이 여러분, 헨젤과 그레텔은 숲속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헨젤과 그레텔. 깊은 숲속에 버려진 헨젤과 그레텔은 계속해서 길을 걸었지만 숲속을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숲속을 걷던 헨젤과 그레텔은 눈처럼 하얀 새 한 마리를 만났어요. 그 새를 따라간 헨젤과 그레텔은 아주 아름답고 신기한 집을 발견했대요. 오빠, 이것 봐. 집이 과자하고 빵으로 돼 있어. 우와, 벽은 사탕하고 초콜릿이잖아. 배가 너무나 고팠던 헨젤과 그레텔은 그 집을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더니 앞을 못 보는 할머니가 나왔어요. 아이고, 귀여운 아이들이구나. 그 맛없는 벽은 왜 먹고 그래? 어서 들어와. 안에는 먹을 게 더 많단다. 우와, 할머니 잘 먹겠습니다. 집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은 헨젤과 그레텔은 스르륵 깊은 잠에 빠졌어요. 냄새가 좋은데 아주 맛있겠어. 이럴 수가, 그 할머니는 바로 마녀였어요. 아이, 뭘 그리 놀라나. 마녀 처음 보나? 마녀는 눈이 멀어 앞을 볼 수 없었지만 냄새로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대요. 마녀는 사탕과 과자로 된 그 집에 살면서 아이들을 잡아먹고 살았어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헨젤은 자신이 우리에 갇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지? 넌 거기서 내가 주는 음식을 먹고 살만 포동포동하게 찌면 되는 거다. 마녀는 그레텔에게 음식을 만들어 헨젤에게 갖다 주라고 소리쳤어요. 그레텔은 하는 수 없이 오빠에게 음식을 만들어다 주었습니다. 마녀는 매일 헨젤의 손을 만져보며 살이 쪘는지 안 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어디 얼마나 살이 쪘는지 볼까? 응? 아니, 그렇게 먹였는데 왜 이렇게 마른 거야? 너 그 좁은 데서 운동하냐? 사실 마녀가 만진 것은 헨젤이 먹다 남긴 작은 뼈였어요. 눈이 안 보이는 마녀는 그 뼈가 헨젤의 손인 줄을 알았던 거죠. 기다리다 지친 마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내일은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다음 날 마녀는 그레텔을 불렀어요. 이제 요리를 해야겠다. 오븐 안에 들어가서 불이 피워졌는지 확인해 보거라. 어떻게 오븐 안에 들어가죠? 으이, 이런 바보같이. 요새 애들은 왜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어? 잘 봐. 이렇게 들어가란 말이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마녀가 오븐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레텔은 마녀를 오븐 안에 힘껏 밀어넣고 문을 잠갔어요. 오빠, 이제 나와. 그레텔은 헨젤이 갇혀있던 우리를 열었습니다. 잘했어, 그레텔. 헨젤과 그레텔은 살아남은 기쁨에 두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레텔,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헨젤과 그레텔은 마녀의 보물과 음식을 싸들고 집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드디어 멀리 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나무꾼 아버지는 아이들을 버린 것 때문에 후회하며 살고 있었고 새엄마는 이미 도망쳐버린 후였답니다. 에휴, 내가 천벌을 받을 놈이지. 아이들을 습해 버린다니. 아버지! 아니, 헨젤, 그레텔, 너희가 돌아왔구나. 고맙습니다, 하느님. 고맙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마녀의 집에서 가져온 보물로 아버지와 행복하게 살았대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옛날 페르시아에 카심과 알리바바라는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 카심은 돈이 많았지만 마음씨가 나쁘고 욕심 많은 사람이었고, 동생 알리바바는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었대요. 어느 날 알리바바는 시장에 내다 팔 나무를 하기 위해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40명이나 되는 도둑들이 말을 타고 알리바바를 향해 다가왔어요. 이런 도둑들이잖아. 알리바바는 재빨리 바위 뒤로 몸을 숨겼어요. 40명의 도둑들은 알리바바를 지나쳐 커다란 바위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두목이 앞으로 나와 바위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대요. 이렇게요. 열려라, 참깨! 어머, 그러자 갑자기 바위가 열리면서 동굴이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알리바바는 위험을 무릅쓰고 바위 뒤에서 계속 지켜봤답니다. 잠시 후 바위가 열리고는 도둑들이 모두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두목이 앞으로 나오더니 아까처럼 주문을 외쳤어요. 이렇게요. 닥쳐라, 참깨! 그러자 바위가 다시 스르르. 그리곤 도둑들은 어디론가 말을 타고 사라졌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바위가 열리다니. 혹시 저기가 도둑들 소굴인가? 알리바바는 바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열려라, 참깨! 알리바바가 두목이 했던 것처럼 주문을 외치자 놀랍게도 바위가 스르르 열렸어요. 어? 아무 목소리나 들잖아. 에이, 좀 무섭긴 한데. 에이, 모르겠다. 한번 들어가 보자. 어두운 동굴 안에는 도둑들이 그동안 훔쳐온 보물들이 가득했어요. 우와, 이게 다 보물이야? 이야, 많다. 조금만 가져가면 없어진 줄 모르겠지? 알리바바는 보물을 자루에 넣고 동굴을 빠져나왔어요. 닫혀라, 참깨! 알리바바가 주문을 외우자 또다시 바위 문이 스르르. 알리바바는 보물을 가지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 여보,
이게 웬 보물이에요? 내가 도둑들 속을해서 몰래 가져왔어요. 소문이 나면 도둑들이 나를 죽이러 올 거니까 절대 비밀. 당신은 형님 댁에 가서 보물을 잴 저울을 좀 빌려오구려. 알리바바의 부인은 저울을 빌려와 보물을 재본 다음에 다시 저울을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의심 많은 카심의 부인은 뭔가를 눈치채고 말았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카심이 돌아오자 부인이 쪼르르 달려왔어요. 여보, 글쎄 당신 동생 알리바바가 어디서 도둑질을 해온 모양이에요? 아까 우리 집에서 저울을 빌려갔었는데 저울에 금조각이 붙어있지 뭐예요? 뭐? 금조각? 금가루도 아니고 금조각이라고? 아니 그 녀석한테 금이 있을 리가 없는데. 궁금해 미칠 것 같던 카심은 바람같이 달려가서 알리바바에게 물었어요. 이놈! 하늘은 속여도 내 눈은 못 속인다. 너 도둑질하고 다닌다며? 아닙니다, 형님. 그게 아니라 사실은 알리바바는 형에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뭐? 그게 정말이야? 동생, 이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응? 카심은 이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도대체 카심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형 카심은 보물을 잔뜩 가져올 욕심으로 당나귀를 10마리나 끌고 알리바바가 가르쳐준 바위로 갔습니다. 자, 문아 열려라. 열려라, 참깨. 우와, 진짜 열리네. 바위가 스르르 열리자 형은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 이 보물 좀 봐. 이게 다 내 거야, 내 거. 여러분, 저 부자 됐어요. 욕심 많은 형 카심은 보물을 몽땅 챙겨서 동굴을 나오려 했어요. 영차, 영차. 아, 신난다. 영차, 영차. 자, 이제 문을 열어야지. 에? 그런데 주문이 뭐였더라? 잘 생각해보자. 그래. 열려라 뭐였는데. 보물에 정신을 잃었던 형 카심은 그만 주문을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열려라 깨주기 아닌가? 그럼 열려라 참치, 열려라 송사리, 올빼미, 아싸 가오리. 아무리 주문을 외쳐봤지만 바위문은 꼼짝을 하지 않네요. 이거 큰일 났네. 요즘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도둑들이 동굴로 돌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동굴 앞에 웬 당나귀냐? 도목님, 혹시 지난번에 우리 보물을 훔쳐간 녀석이 온 게 아닐까요? 도둑들은 알리바바가 가져간 보물 때문에 화가 잔뜩 나 있었어요. 이놈 잘 걸렸다. 세상에 할 짓이 없어서 도둑질을 하냐 이 도둑놈아. 도둑들은 형을 발견하자 그 자리에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감히 우리 보물을 훔치다니. 얘들아, 가자. 도둑들은 죽은 카심을 동굴 안에 놔둔 채 또 어디론가 도둑질을 하러 떠났습니다. 밤이 되도록 카심이 돌아오지 않자 형수는 걱정이 되었어요. 알리바바, 형님이 돌아오지 않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 양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네? 형님이 안 오셨다고요? 형수님, 제가 내일 아침 그 동굴로 가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날 아침 동굴로 달려간 알리바바는 처참하게 죽은 형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형님, 형님! 비록 욕심 많고 못된 형이었지만 그래도 알리바바에게는 유일한 형제였습니다. 알리바바는 죽은 형을 업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가장 믿을 수 있는 하녀 모리디아나를 불러 모든 사정을 설명했어요. 주인님, 형님이 칼에 죽었다는 것이 소문나면 도둑들이 찾아와서 주인님을 해칠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람들한테는 형님이 집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칼에 난 상처들은 어쩌고? 형님의 시신을 꿰매줄 사람은 제가 구해보겠습니다. 그래, 모리디아나. 난 너만 믿는다. 영리한 모리디아나는 구두방 아저씨를 찾아갔어요. 아저씨, 이 금화를 받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가실 데가 있어요. 대신 어디로 가는 것을 아시면 안 되니까 눈을 가리고 가셔야 해요. 그리고 지금부터 일어난 일은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모리디아나는 구두방 아저씨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카심의 시신을 칼에 찔리지 않은 것처럼 잘 꿰맸습니다. 덕분에 알리바바는 형의 장례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의 시신을 가져온 것 때문에 도둑들에게 들킬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알리바바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동굴에 돌아온 도둑들은 죽은 카심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곳을 알고 있는 놈이 또 있다는 건데. 너는 당장 마을로 내려가서 칼에 죽은 사람이 있었는지 알아봐라. 네, 두목님. 부하는 마을로 내려가서 죽은 사람들에 대해 일일이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칼에 찔려 죽은 사람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거 참 이상하네. 분명 우리 칼에 죽은 놈이 있었을 텐데. 마을을 돌아다니던 부하는 우연히 구두방 아저씨를 만났어요. 이야! 아저씨, 구두 깨매는 솜씨가 아주 끝내주는데요. 에이, 이 정도 가지고 뭘? 뭐 내 자랑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는 칼에 맞은 시신도 말끔하게 고쳐놨는걸요. 에?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아저씨? 혹시 그 집이 어딘지 아세요? 글쎄요, 눈을 가리고 가서 잘 모르겠지만 저 위쪽 동네 같던데. 자, 이렇게 눈을 가리고 그때 갔던 길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구두방 아저씨는 눈을 가린 채 기억을 더듬어 결국 알리바바의 집을 찾아내고 말았어요. 예, 이 집이 맞는 것 같습니다. 눈을 가렸었지만 이 집이 분명해요. 수고했습니다. 이거 집들이 비슷비슷해서 어느 집인지 헷갈리겠는데? 어디 주소가? 참, 난 글 모르지. 그렇다면 때문에 이렇게? 부하가 산으로 떠난 후 하녀 모리디아나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대문에 못 보던 표시네? 혹시 도둑들이 우리 집에 표시를 해둔 게 아닐까? 안 되겠다. 만일을 대비해서 다른 집에도 똑같이 표시를 해놔야겠다. 알아볼 수 없도록 말이야. 모리디아나는 주위의 모든 대문에 도둑이 해놓고 간 표시와 똑같은 표시를 해놨어요. 한편 산에 올라간 부하는 두목에게 알리바바의 집을 찾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수고했다. 자, 이제 그놈을 잡으러 가자. 에? 아이, 표시가 왜 이렇게 많아? 난 분명히 한 군데만 했는데. 뭐야? 너 집을 찾았다고 했잖아. 너 나하고 장난하자는 거냐? 아니에요. 저 정말이라고요. 두목은 화가 나서 직접 알리바바를 찾아 나섰습니다. 분명히 이 구두방이라고 했겠다. 두목은 구두방 아저씨를 찾아갔어요. 영감, 전에 죽은 사람을 꿰매줬다는 집이 있지? 그 집을 찾아주시오. 네, 그렇게 하지요. 두목은 눈을 가린 구두방 아저씨를 데리고 알리바바의 집을 찾아냈어요. 여기입니다. 이 녀석이 내 보물로 아주 으리으리한 집까지 살래 이거.
잠시만 기다려라. 내 너를 그냥.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알리바바의 집에 기름 장수가 찾아왔습니다. 실례합니다. 길을 가는 기름 장수인데 하룻밤 이 집에서 신세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서 들어오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친절도 하셔라. 복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기름 장수로 변장한 도둑의 두목이지 뭐예요? 두목이 가져온 기름 항아리에는 하나에만 진짜 기름이 들어있고 나머지에는 칼을 든 부하들이 숨어 있었어요. 여기 숨어 있다가 내가 창문에서 돌을 던지면 그때 튀어나오거라. 어? 예, 알겠습니다, 두목님. 기름 장수는 시치미를 떼고 알리바바와 마주 앉았습니다. 모리디아나, 손님을 위해서 저녁을 차리도록 해요. 모리디아나는 도둑들이 숨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저녁 준비를 하러 뒤뜰로 나갔어요. 여러분, 과연 모리디아나와 알리바바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뒤뜰로 나온 모리디아나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자 도둑들은 두목으로 알고 모리디아나에게 속삭였어요. 두목님, 지금 나가면 되나요? 모리디아나는 깜짝 놀랐지만 금세 모든 일을 알아차렸답니다. 아니야. 아직 나오지 말고 그대로 있거라. 모리디아나는 재빨리 기름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찾아 기름을 끓였어요. 그리고는 끓는 기름을 도둑들이 들어있는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두목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자 두목은 부하들이 숨어있는 항아리를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지금이야. 어서들 나오거라. 그런데 이미 항아리에서 죽어있는 도둑들이 나올 리가 있겠어요? 아이, 이 녀석들 내가 오는 데인데 잠에 골아 떨어진 거야. 빨리 안 나와. 두목은 화가 나서 뒤뜰로 달려와서는 항아리 뚜껑을 확 열어 제꼈어요. 이게 뭐야 이거? 두목은 항아리 안에 죽어있는 자기 부하들을 발견하고는 너무나 놀라 그대로 도망치고 말았답니다. 두고 보자. 알리바바. 아휴, 그거 큰일 날 뻔했네. 네 덕에 살았구나, 모리디아나. 알리바바는 모리디아나에게 설명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며칠 전에 먼 나라에서 온 상인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도 될까요? 알리바바의 아들이 알리바바에게 말했어요. 좋고 말고 오늘 저녁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해라. 그날 저녁 그 상인이 알리바바의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은 바로 도둑의 두목이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이리로 들어오시죠. 모리디아나는 그 상인의 모습을 보고는 바로 도둑의 두목이라는 것을 알아챘어요. 이 일을 어떡하지? 주인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네. 큰일 났네. 모리디아나는 두목으로부터 알리바바를 보호하기 위해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모리디아나는 알리바바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님, 제가 이 손님을 위해 칼춤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야, 그거 좋겠다, 모리디아나. 그래, 어디 한번 멋지게 춤을 춰봐라. 모리디아나는 칼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춤을 추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두목의 앞으로 서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두목이 방심한 틈을 노려 가슴에 칼을 꽂았어요. 아니, 모리디아나, 이게 무슨 짓이냐? 주인님, 이놈은 주인님을 죽이러 온 도둑의 두목입니다.
모리디아나가 알리바바에게 설명하면서 두목의 변장을 떼어냈어요. 그러자 얼마 전 도망친 기름장수의 얼굴이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알리바바와 아들은 아찔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네 덕분에 또 살았다, 모리디아나. 고맙다. 알리바바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모리디아나에게 감사하며 자기 아들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는 도둑의 보물을 착한 일에 쓰면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들아, 행복하게 잘 살거라. 아버지, 난 모리디아나가 무섭단 말이에요. 개구리 왕자. 아주 먼 옛날 어느 나라에 임금님과 7명의 공주가 살았습니다. 그중 막내 공주는 다른 언니들과는 좀 달랐지요. 언니들은 예쁜 옷을 입고 무도회에 가는 것을 좋아했지만 막내 공주는 들판에서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어요. 특히 막내 공주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멋진 무지개공을 갖고 노는 것이었대요. 그날도 막내 공주는 평소처럼 무지개공을 가지고 들판에서 놀고 있었어요. 공주는 무지개공을 힘껏 찼어요. 하늘로 높이 높이 솟아오른 무지개공은 아주 멀리 날아가서 떨어졌는데요. 글쎄, 공이 떨어진 곳은 아주 깊은 연못이지 뭐예요? 어떡해? 큰일 났네. 공주는 허둥지둥 연못으로 달려가서 공을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깊은 연못 속에 빠진 무지개공이 보일 리가 있나요? 난 몰라. 어떡해? 공주는 너무나 속상해서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공주님, 왜 울고 계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공주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연못가에는 아무도 없었고 연꽃 위에 개구리 한 마리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네가 말했니? 그럼 여기 저밖에 더 있습니까? 아이 참, 무슨 일로 울고 계시냐니까요. 내가 황금공을 연못에 빠뜨렸는데 꺼낼 수가 없어. 난 수영을 못하거든. 공주님, 울지 마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무지개공을 찾아드리면 뭘 해주시겠어요? 개구리가 물었어요.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줄게. 이 예쁜 옷을 줄까? 아니면 파리 잡아줄까? 아니, 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대신 공주님의 영원한 친구가 되고 싶어요. 공주님 옆에서 밥도 함께 먹고, 공주님 침대 옆에서 잠도 자고, 또 자기 전에는 공주님이 잘 자라며 입을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제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무지개공을 찾아드릴게요. 알았어. 그러지 뭐. 공주와 개구리가 친구라니요. 공주는 어이가 없었지만 무지개공을 찾고 싶은 생각에 마음에도 없는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무지개공을 찾아오겠습니다. 개구리는 연못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잠시 후 정말로 개구리가 무지개공을 찾아왔어요. 받으세요. 내 무지개공이야. 고마워, 개구리야. 공주는 무지개공을 집어들고 획 돌아서서는 개구리를 나몰라라 하며 성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공주님, 이건 약속이 다르잖아요.
이걸 어쩌죠? 그대로 개구리가 물러설까요? 자, 개구리가 어떻게 했는지 다음을 기대해 주세요. 개구리 왕자. 어느 날 무지개 공을 갖고 놀던 공주가 공을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연못에 사는 개구리가 무지개 공을 찾아주겠다고 했어요. 대신 공주와 친구가 되어서 밥도 같이 먹고 같이 놀기로 하고요. 하지만 공주는 무지개 공을 되찾자 개구리와의 약속을 무시하고 성 안으로 돌아가 버렸지 뭐예요. 자, 연못의 개구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주가 개구리와 만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임금님과 공주가 저녁 식사를 할 때 신하가 들어왔어요. 임금님, 웬 개구리 한 마리가 찾아와서 공주님의 식사 초대를 받았다고 우겨댑니다. 공주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혹시 공주야, 그게 사실이냐? 아침에 개구리하고 약속을 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개구리하고 밥 먹는 건 저 싫단 말이에요. 임금님은 공주에게 말했어요. 공주야, 한번 약속을 했으면 상대가 사람이건 개구리건 반드시 지켜야 한단다. 개구리를 어서 들어오게 해라. 개구리는 안으로 들어와서 공주 옆에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공주는 개구리가 징그럽고 싫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맛있게 먹던 개구리가 하품을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젠 졸린데요. 공주님, 저 자고 싶어요. 공주는 할 수 없이 개구리를 자기 침대 옆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개구리하고 같이 잠을 자라니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어항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버렸답니다. 싫어요, 공주님. 침대 옆에서 자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어허, 공주야, 지킬 건 지켜야지. 임금님의 말씀에 공주는 할 수 없이 침대 옆에 방석을 깔고 개구리를 눕게 했어요. 아이, 속상해. 이렇게 징그러운 개구리하고 어떻게 같이 자라고. 공주는 개구리가 너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공주님, 이제 입을 맞춰주세요. 잘 자, 내 꿈꿔 하면서요. 싫단 말이야. 너같이 징그러운 개구리하고 어떻게 뽀뽀를 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또다시 임금님께 꾸중 들을 것을 생각하니 어쩔 수가 없었어요. 공주는 눈을 꼭 감고 숨을 멈춘 다음에 억지로 개구리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와, 세상에나 갑자기 환한 불빛이 퍼지더니 공주 앞에 잘생긴 왕자님이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고맙습니다, 공주님. 저는 마법에 걸려 개구리로 변한 왕자입니다. 공주님처럼 아름다운 소녀가 절 친구로 삼고 입을 맞춰주면 마녀의 마법이 풀리게 되어 있었답니다. 너 왕자였냐? 그럼 진작 말하지. 말했음 믿어줬어? 그 후 왕자와 공주는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고요. 정직한 임금님도 크게 기뻐하셨답니다. 엄지공주.
아주 먼 옛날 아기를 무척이나 갖고 싶어하는 아주머니가 살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요술 할머니에게 가서 부탁을 했어요. 귀여운 아기를 낳게 해주세요. 이것을 화분에 심으세요. 예쁜 아기를 갖게 될 거예요. 아주머니는 할머니가 준 씨앗을 받아 화분에 심었대요. 그러자 금세 나무가 자라더니 꽃 한 송이가 맺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꽃봉오리 안에서 아주 작은 여자아이가 나왔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작고 귀여운 아이는 처음 봐. 몸이 꼭 엄지손가락만 하네. 너를 엄지공주라고 불러야겠다. 아주머니는 엄지공주를 위해 후드 껍데기로 침대를 만들어주고 장미꽃잎을 덮고 자게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개구리 아줌마가 자고 있던 엄지공주를 연못으로 몰래 데려가 버렸어요. 이 아이를 우리 아들과 결혼시켜야지. 아이 신난다. 우리 엄마가 이쁜 각시 데려왔다. 징그러워. 난 개구리하고 결혼하기 싫어. 개구리들이 잠에 들자 엄지공주는 연꽃잎을 타고 도망쳤어요. 엄지공주를 태운 연꽃잎은 시냇물을 따라 흘러 내려갔지요. 이 시냇물은 어디까지 흘러가는 걸까? 이때 풍뎅이 한 마리가 엄지공주를 발견했습니다. 풍뎅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엄지공주를 안고 하늘로 오르더니 나무 위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에이 이게 뭐냐? 먹는 것도 아니고 괜히 힘만 뺐네. 풍뎅이는 엄지공주를 나무 위에 버려둔 채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가엾게도 엄지공주는 홀로 숲속에 남겨졌답니다. 날이 추워지네. 엄마, 저 무서워요. 어느덧 가을이 가고 겨울이 다가왔어요. 불쌍한 엄지공주는 들쥐의 집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저 먹을 것 좀 주실 수 있나요? 배가 고파요. 아이고, 이런. 어서 들어와요. 엄지공주는 마음씨 착한 들쥐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들쥐 할머니의 집에 두더지가 놀러 왔다가 엄지공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와 이거 참 예쁜 아가씨네. 할머니 저 아가씨랑 결혼하고 싶은데요. 우리 엄지가 마음에 드시는가 봐. 엄지공주야, 두더지 아저씨하고 결혼하도록 해라. 네? 어떡하지? 난 저 두더지하고 결혼하기 싫은데. 두더지와 결혼하기 싫었던 엄지공주는 들판으로 나가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때 엄지공주는 땅 위에 쓰러져 있는 제비를 발견했어요. 어머나 불쌍해라. 추위에 기운이 다 떨어졌나 봐. 엄지공주는 가엾은 제비를 정성껏 간호해 주었어요. 얼마 후 제비는 다시 기운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지공주님. 전 이제 떠나야 해요. 저하고 같이 안 가실래요? 어떡하지? 내가 떠나면 들쥐 할머니가 슬퍼하실 텐데. 하지만 저 두더지하고 땅속에서 살 순 없어. 그래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두더지와 결혼하는 것이 싫었던 엄지공주는 제비의 등에 올라탔어요. 제비는 엄지공주를 등에 태우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한참을 날아간 제비는 드디어 따뜻한 남쪽 나라에 도착했어요. 자 엄지공주님 저 예쁜 꽃밭에 내려드릴게요. 제비는 엄지공주를 가장 아름다운 꽃 위에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엄지공주가 내린 꽃 안에는 씩씩하고 잘생긴 왕자가 있지 않겠어요? 공주님, 나의 아내가 되어주시겠어요? 엄지공주는 이 잘생기고 씩씩한 왕자님이 너무 마음에 들었대요. 네. 이렇게 해서 엄지공주는 왕자님과 꽃밭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답니다. 나이팅게일. 아주 먼 옛날 아름다운 성에 임금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임금님의 성에는 끝이 어딘지도 모를 넓은 정원이 있었고 그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은 자신의 정원에 대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대요. 임금님의 정원에 나이팅게일이라는 새가 산다며? 노래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임금님은 당장 신하를 불렀어요. 내 정원에 나이팅게일이라는 새가 산다던데 내가 왜 한 번도 그 새의 노래를 들은 적이 없느냐? 그 새는 임금님께서 주무시는 밤에만 노래를 하기 때문에 임금님께서 그 노래를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게다가 임금님께서 감기가 드실까봐 창문까지 닫아 놓았으니까요. 그랬어? 이제부터는 창문을 열어두거라. 나도 그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보고 싶구나. 예,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그날 밤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나이팅게일의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임금님은 너무나도 감격을 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임금님은 또다시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그 나이팅게일이라는 새를 당장 내 방으로 데려오너라. 예, 신하들은 정원으로 나가 나이팅게일을 찾아 헤맸지만 저녁 무렵에야 나이팅게일을 발견할 수 있었대요. 나이팅게일은 듣거라. 임금님께서 내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신다. 함께 왕궁으로 갈 수 있겠느냐? 신하들은 나이팅게일을 왕궁 안으로 데려갔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노래로구나.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 노랫소리에 감탄한 임금님은 감동해서 그만 눈물까지 흘렸어요. 상은 필요 없습니다, 임금님. 제 노래소리에 눈물까지 흘려주시다니 그것이 제게는 큰 상입니다. 임금님은 나이팅게일을 왕궁에 머물게 했고 나이팅게일은 임금님을 위해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외국의 사신이 임금님을 찾아와 장난감 새를 선물로 바쳤습니다. 이렇게 태엽을 감아주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 해. 그거 참 신기하구나. 임금님은 장난감 새를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나이팅게일을 찾지 않게 됐지요. 임금님이 더 이상 내 노래를 좋아하지 않나 봐. 그럼 나도 이제부터 노래를 안 부를 거야. 나이팅게일이 노래를 안 한다고? 그렇다면 더 이상 그놈을 왕궁에 둘 필요가 없다. 당장 내쫓거라. 임금님은 나이팅게일을 다시 정원으로 쫓아냈어요. 태엽만 감으면 언제든지 노래를 부르는 장난감 새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장난감 새가 노래를 부르다가 투르륵 하는 소리를 내더니 스프링과 톱니가 튀어나오면서 고장나 버렸지 뭐예요. 장난감 새의 노래를 들을 수 없게 된 임금님은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깊은 병이 들고 말았대요.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다오. 그러나 노래를 들려줄 장난감 새나 나이팅게일은 임금님 곁에 없었어요. 아무도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지 않는구나. 그때였어요. 임금님의 방 창문으로 나이팅게일이 날아왔어요. 임금님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돼서 찾아온 거예요. 임금님, 제가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아름다운 노래다. 고맙구나. 나이팅게일의 노래소리를 들은 임금님은 다시 건강을 되찾았어요. 나이팅게일아, 내가 잘못했다. 나하고 이곳에서 함께 살자. 아니에요, 임금님. 저는 성 안에서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임금님이 원하실 때면 언제든지 정원에서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그 후로 임금님은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들으면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나이팅게일아, 노래를 들려주렴. 오늘은 그만하자고요. 백조 왕자.
아주 오래전 유럽의 어느 나라에 엘리자라는 귀엽고 예쁜 공주가 살았답니다. 엘리자 공주에게는 자그마치 11명이나 되는 오빠들이 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는 새 왕비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새 왕비는 마음씨가 나쁜 마녀였습니다. 왕비는 엘리자 공주를 가난한 농부의 집으로 내쫓았어요. 뿐만 아니라 왕자들에게 마법을 걸어 모두 백조로 만들어버렸어요. 어이 지겨운 것들, 까마귀로 안 만든 것도 고마워하라고. 이제 멀리 날아가 버려라. 그리고 다시는 왕궁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란 말이야. 백조 안녕. 백조로 변한 왕자들은 울면서 멀리 날아갔어요. 세월이 흘러 엘리자가 15살이 되던 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우, 저 눈의 가시 왜 저렇게 예뻐졌대? 좋아, 그렇다면 그 미모를 한 방에 없애주지. 다음 날 왕비는 두꺼비 3마리에게 마법을 걸어 엘리자의 욕조에 집어넣었어요. 욕조에 들어가는 순간 공주는 못생기고 마음씨 나쁜 여자애로 변하게 되는 거야. 나처럼 말이지. 그런데 엘리자가 욕조에 들어가자 두꺼비들은 빨간 꽃으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착한 엘리자에게 나쁜 왕비의 마법이 통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을 본 왕비는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엘리자의 머리를 마구마구 헝클어뜨리고 온몸에 더러운 걸 발라버렸습니다. 정말 성격 고약한 여자죠. 하필 그때 나타난 왕은 공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화부터 냈습니다. 누가 이 더러운 애를 데려온 거야? 당장 내보내지 뭐하고 있느냐? 이런. 결국 불쌍한 엘리자는 왕궁에서 쫓겨나 숲속을 헤맸어요. 밤이 오자 공주는 하늘을 보며 울었습니다. 오빠들 어디 있는 거예요? 보고 싶어요. 엘리자는 오빠들이 너무나 그리웠대요. 다음 날 아침 숲속을 헤매던 엘리자는 약초를 캐는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 할머니 혹시 11명의 왕자님을 보셨나요? 글쎄다. 왕자는 아니고 머리에 왕관을 쓴 백조 11마리는 봤는데 말이야. 이 시냇가를 쭉 따라 내려가 봐. 그럼 백조들을 볼 수 있을 게야.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와 헤어진 엘리자는 시냇물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보니 엘리자는 어느새 바닷가에 서 있었어요. 비록 백조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하얀 모래 위에는 백조의 깃털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혹시 이 깃털이 할머니가 말하는 왕관 쓴 백조들의 깃털인가? 그때 바다 저편에서 황금 왕관을 쓴 11마리의 백조가 날아왔어요. 자, 그 백조들은 엘리자가 찾고 있던 오빠들이었을까요? 백조 왕자. 붉은 해가 바닷속으로 들어가자 백조들은 하나씩 잘생긴 왕자들로 변했어요. 바로 엘리자가 찾던 오빠들이었죠. 오빠들이잖아. 오빠! 이게 몇 년 만의 만남인가요? 엘리자는 오빠들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습니다.
물론 오빠들도 엘리자를 보고 무척 기뻐했지요. 오빠들은 왕비가 자신들에게 건 마법에 대해 엘리자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들은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백조로 있다가 해가 져야만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단다. 엘리자, 우린 내일 아침 바다 저편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랑 같이 가자. 밤새도록 엘리자와 오빠들은 엘리자가 타고 갈 그물을 함께 짰대요. 다음 날 해가 떠오르자 백조 오빠들은 엘리자가 탄 그물을 물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다가오자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왔어요. 해가 지면 오빠들이 사람으로 변하기 때문에 빨리 쉴 수 있는 섬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엘리자는 작은 섬을 발견했어요. 오빠, 저기 저 바위 섬에 내려요. 해가 지자 사람으로 변한 오빠들은 밤새 비바람 속에서도 엘리자를 지켜주었습니다. 비록 바닷물이 무섭게 위협했지만 서로 꼭 껴안은 엘리자와 오빠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아침이 되자 하늘은 맑게 개었고 오빠들과 엘리자는 다시 먼 길을 떠났습니다. 드디어 엘리자는 백조 오빠들이 사는 작은 섬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무척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엘리자의 마음은 편치 않았대요. 왜냐고요? 어떻게 하면 오빠들을 마법에서 풀려나게 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되네. 자나깨나 엘리자는 그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엘리자의 꿈에 숲속에서 만난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네 오빠들은 마법에서 풀려날 수 있단다. 먼저 동굴 주변에서 자라는 쐐기풀을 뽑아서 실을 만들어라. 반드시 동굴 주변과 묘지에 있는 쐐기풀만 써야 한다. 그 실로 스웨터를 짜서 오빠들에게 던져주면 저주의 마법이 풀린다. 하지만 스웨터를 11벌 다 짤 때까지 단 한마디라도 말을 해서는 안 돼. 만약 네가 한마디라도 하면 네 오빠들은 죽고 말 거야. 다음 날부터 엘리자는 따가운 쐐기풀을 뽑아 실을 만들고 스웨터를 짜기 시작했어요. 따가운 쐐기풀에 찔리면서도 실을 만드는 엘리자를 보고 오빠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엘리자는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실을 만들고 스웨터를 짰어요. 겨우 하나 짰네. 이제 10번만 짜면 되지? 그때 어디선가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금 뒤 왕의 호위병들이 엘리자의 동굴 밖으로 모여들더니 말을 탄 왕께서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당신은 누구시오? 참으로 아름답군요. 나와 함께 내 성으로 갑시다. 이런, 갑자기 엘리자의 계획이 이상하게 되어가네요.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백조 왕자. 왕의 마차를 타고 성으로 가는 동안 엘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열심히 스웨터만 짜고 있었습니다. 엘리자의 아름다움에 반한 왕은 엘리자를 왕비로 삼기로 했어요. 하지만 신하들은 엘리자가 마녀라며 반대했대요. 시끄럽소.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마녀라니. 엘리자는 자신을 사랑한 왕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오빠들의 마법을 풀어주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6벌의 스웨터를 다 맞췄을 때 그만 실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묘지에 가면 쐐기풀이 있을 거야. 엘리자는 한밤중에 묘지로 가서 쐐기풀을 뽑아왔어요. 그러나 자기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한밤중에 묘지를 돌아다니다니 마녀가 틀림없어. 신하는 자기가 본 것을 왕에게 이야기했지만 왕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요. 잘못 보신 겁니다. 한편 엘리자는 마지막 스웨터를 짜고 있는데 이런 또 쐐기풀이 떨어져 버렸대요. 한 번만 더 묘지에 갔다 오면 되겠다. 하지만 묘지로 가는 엘리자를 왕과 신하가 뒤쫓고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저 여자가 마녀라니. 어쩔 수 없구나. 화가 난 왕은 엘리자를 감옥에 가두고 다음 날 불에 태워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힌 엘리자는 내일 죽게 된다 하더라도 스웨터 짜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죠. 자기들 때문에 엘리자가 죽게 된다는 사실에 오빠들은 슬프게 울었어요. 드디어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우, 저 마녀 좀 봐. 스웨터를 짜고 있어. 저 스웨터에 끔찍한 마법이 숨겨져 있을 거야. 야, 저거 뺏어서 찢어버리자. 사람들이 엘리자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러자 백조 11마리가 사람들로부터 엘리자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어이구, 이 백조가 사람 치냐? 그때였습니다. 엘리자는 재빨리 11벌의 스웨터를 백조 왕자들에게 던졌습니다. 스웨터를 입은 백조들은 왕자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헐, 백조가 막 변신하네. 독수리 오형제인가? 뭐야 이거? 그런데 막내 오빠는 소매 하나가 완성되지 않아 그대로 추락할 위기에 처했지만 멋지게 착지했습니다. 여러분, 전 마녀가 아니랍니다. 엘리자는 정신을 잃었어요. 여러분, 엘리자는 우리에게 걸린 마법을 풀어주려고 그동안 말을 할 수 없었던 거지 절대로 마녀가 아닙니다. 큰오빠가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하자 사람들은 자기들 행동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얼마 후 왕과 엘리자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사람들은 진심으로 엘리자를 축복해 주었대요. 그리고 11명의 왕자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 나쁜 왕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국을 만들었답니다. 행복한 왕자. 어느 마을에 행복한 왕자라고 불리는 왕자의 조각상이 광장에 서 있었습니다. 왕자의 조각상은 온몸이 금으로 덮여 있었죠. 왕자의 눈은 찬란하게 빛나는 푸른 사파이어로 되었고 칼의 손잡이에는 아름다운 루비가 박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 제비 한 마리가 왕자의 조각상에 내려와 앉았어요. 왕자님, 저는 남쪽 나라로 가는 중인데요. 오늘 밤 여기서 자고 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제비야. 여기서 푹 쉬고 가거라. 왕자의 허락을 받고 제비는 왕자의 발밑에서 잠을 청했어요. 비가 오나? 제비는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비가 아니었어요. 왕자님의 눈물이 금빛 뺨을 따라 내려와 떨어진 것이 아니겠어요? 왕자님, 왜 울고 계세요? 여기 이렇게 높은 곳에 있으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보인단다.
저기 다락방을 좀 봐. 아이가 아파서 끙끙 앓고 있는데 아이 엄마는 약을 살 돈이 없어서 슬퍼하고 있잖아. 제비야, 내 칼자루에서 루비를 뽑아다 저 아이 엄마한테 갖다 줄 수 있겠니? 루비를요? 제비는 왕자님의 칼자루에서 루비를 뽑아 아이 어머니에게 날아갔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젠 아기를 병원에 데려갈 수 있게 됐어요. 제비가 왕자님께 돌아오자 행복한 왕자는 빙그레 웃으며 제비에게 말했어요. 고맙다, 제비야. 이제 저 애는 약을 먹고 병이 나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제비는 남쪽 나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왕자님, 전 이제 가야 돼요. 내년 봄에 다시 찾아올게요. 제비야, 가기 전에 부탁 하나만 더 들어줄래? 저기 저 작은 방에 글 쓰는 젊은이가 있는데 빵 살 돈이 없어서 배고파하고 있구나. 내 사파이어 눈을 빼서 저 젊은이에게 전해주겠니? 왕자님의 눈을 빼라고요? 응, 한 번만 더 수고해주렴. 제비는 어쩔 수 없이 왕자님의 사파이어 눈을 빼서 그 배고픈 젊은이에게 갖다 주었대요. 고맙다, 제비야.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 왕자님께 감사하다고 꼭 전해줘. 그리고 다음 날 왕자님은 제비에게 또 부탁을 했습니다. 내 남은 한쪽 눈을 저기 저 성냥팔이 소녀에게 갖다 줬으면 고맙겠다. 네? 그러면 왕자님은 아무것도 못 보실 텐데요. 괜찮아. 난 눈이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제비는 왕자님의 나머지 눈을 빼서 소녀에게 갖다 주었어요. 이젠 됐다, 제비야. 추워지기 전에 어서 남쪽 나라로 가거라. 아니에요, 왕자님. 왕자님은 이제 아무것도 보실 수가 없잖아요. 제가 곁에 있어 드릴게요. 그 후로 제비는 왕자님의 눈을 대신해서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어요. 제비야, 내 몸의 금조각을 사람들에게 갖다 주거라. 왕자님의 몸은 갈수록 보기 흉해졌습니다. 추운 겨울이 찾아왔지만 제비는 그런 왕자님 곁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제비도 추위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죄송해요, 왕자님. 이젠 왕자님의 눈이 되어드릴 수가 없어요. 제비는 마지막 힘을 다해 왕자님에게 입을 맞추고 그만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보기 흉하게 된 왕자님의 조각상도 와르르 무너져 버렸대요. 그날 밤이었어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왕자님과 죽은 제비의 영혼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왕자님과 제비는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